그날 밤 저는 아버지 댁 거실 한 구석에 숨겨둔 CCTV의 작은 렌즈를 응시하며 숨을 죽였다. 화면 속에는 앙상한 뼈만 남은 아버지가 힘없이 앉아 계셨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눈은 공허했고 아무런 생기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토록 따뜻하고 인자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악몽이 시작된 건 아버지께서 재혼을 선언하신 그날부터였다. 처음엔 그저 기쁜 마음뿐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홀로 남으신 아버지의 외로움이 늘 제 마음에 무거운 짐처럼 남아있었으니까. 저는 김민준 올해 42 평범한 회사원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다. 제 여동생도 가정을 꾸려 각자의 삶에 바빴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텅 빈 노년을 채워드릴 수 없다는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살았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아버지의 세상은 갑자기 정지해버린 듯했다.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나가시던 습관도 텃밭에서 어머니와 정답게 채소를 가꾸시던 모습도 사라졌다. 아버지는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실 뿐이었다. 가끔 찾아뵙고 말동무가 되어 드리려 노력했지만 제가 돌아가고 나면 다시 혼자 남겨주실 것을 알기에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저희에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경로당에서 만난 분이라고 했다. 처음 그녀를 뵈었을 때 그녀는 넉넉한 인상에 상냥한 미소를 지닌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로 보였다. 아버지께서는 그녀가 자신을 살뜰히 챙겨준다고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저와 제 여동생은 아버지의 말씀에 안도했다. 혼자 지내시는 것보다 누군가 옆에서 말벗이라도 되어주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몇 달 후 아버지께서 재혼 의사를 밝히셨을 때 저희는 진심으로 축복해드렸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지만 아버지의 얼굴에 오랜만에 피어난 환한 웃음을 보며 저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아버지의 외로움이 끝났다고 믿었다. 제가 평생 짊어져야 할 것 같았던 죄책감도 조금은 덜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었다. 결혼 후 아버지와의 전화통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대부분은 새어머니가 받으셨다. 아버님은 지금 주무세요. 산책 중이셔서 통화가 어려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친절하고 상냥했지만 아버지와 직접 통화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다. 처음에는 그저 두 분이 신혼생활에 집중하고 계신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몇 번이고 전화를 걸면 늘 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그러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는 정기 방문 때 저는 충격을 줄 받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나마 정정하셨던 아버지가 몰라보게 야위어 계셨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아버지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세요? 제 물음에 아버지는 힘없이 고개만 가로저 우셨다. 새어머니는 옆에서 아버님이 요즘 통 입맛이 없으셔서 그래요. 제가 이것저것 해드리는데도 잘 안 드시네요. 라고 말씀하셨다. 그녀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 불안감은 시간이 갈수록 의심으로 변해갔다. 아버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셨고 저희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듯했다. 마치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루는 아버지께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며 민준아 미안하다 라고 속삭이셨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무엇이 미안하시다는 건지 여쭤보려 했지만 새어머니가 아버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오락가락하세요. 라며 말을 자르셨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버지의 앙상한 몸, 공허한 눈빛, 그리고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다고 결심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국 아버지 댁 거실에 몰래 CCTV를 설치했다. 제 마음속에는 희망보다는 차가운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부디 제 의심이 틀렸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무언가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이 부분은 약 2,000단어로 구성된 한국어 소설의 첫 번째 장입니다. 다음 장은 사용자의 계속 유장 명령을 기다립니다. CCTV를 설치한 후 저는 아버지 댁에 다시 찾아가지 않았다. 일부러 연락도 줄였다. 새어머니 박서연 씨가 저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일 때마다 제 불안감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저는 그저 매일 밤 퇴근 후 작은 휴대폰 화면을 통해 아버지의 일상을 지켜볼 뿐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다. 새어머니는 여전히 상냥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고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드리는 듯했다. 저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서운함이 밀려왔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나, 아버지의 재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못난 마음이 만들어낸 의심이었나,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미세한 균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낮 시간 동안 아버지는 거의 방에 혼자 계셨다. 새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통화를 했다. 통화 내용은 주로 친구들과의 수다였다. 아버님, 점심 드셔야죠 라고 말하며 방에 들어갈 때면 5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다시 나오곤 했다.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하루는 제가 전화를 걸었다. 새어머니는 받자마자 밝은 목소리로 민준 씨 안녕하세요. 아버님은 지금 낮잠 주무세요 라고 말했다. 저는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어 깨워주시면 안 될까요? 중요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버님이 요즘 잠이 많아지셔서요. 주무실 때 깨우면 하루 종일 힘들어하세요. 제가 나중에 꼭 말씀 전해드릴게요. 라며 정중하게 거절했다. 저는 더 이상 고집 부릴 수 없어 전화를 끊었지만 찜찜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CCTV를 통해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새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며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찬장에서 묵은 반찬들을 꺼냈다. 색이 누렇게 변한 김치와 딱딱하게 굳은 멸치볶음이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그릇에 담아 아버지 방으로 가져갔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다. 문이 닫히고 잠시 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그리고 잠시 후 빨리 드세요, 아버님. 드라마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낮에 제게 들려줬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차갑고 짜증 섞인 날카로움만이 남아있었다. 그녀가 다시 거실로 나왔을 때 저는 방금 들었던 목소리가 착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드라마에 몰입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녀는 다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이번에는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화면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제 심장을 쿵 떨어뜨렸다. 아버지는 반쯤 누운 채로 힘없이 앉아 계셨다. 밥그릇은 거의 그대로였다. 새어머니는 밥그릇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아니, 왜 또 안 드셨어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이러다 힘 빠져서 쓰러지시면 저만 고생한다니까요. 그녀는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는 그저 고개를 숙이실 뿐이었다. 그때 그녀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아버지의 입에 억지로 밀어 넣으셨다. 아버지는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뱉어내셨다. 그 순간 새어머니의 손이 아버지의 뺨을 세게 때렸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서 삼켜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다.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화면 속의 아버지는 맞은 뺨을 감싸지도 못하고 멍하니 계셨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의 야윈 몸과 공허한 눈빛이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었음을, 제 직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때린 후 다시 평온한 얼굴로 거실에 나와 텔레비전을 시청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저는 밤새도록 울었다. 제가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의 외로움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아버지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제 안의 죄책감은 더 이상 작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거대한 바위처럼 제 가슴을 짓눌렀다. 왜 더 일찍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녀의 상냥한 가면, 뒤에 숨겨진 악의를 눈치채지 못했을까? 저는 후회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아버지의 고통을 낱낱이 밝혀내고 그녀의 가면을 벗겨낼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미 아버지는 뼈만 남은 채 말라가고 계셨다. 그날 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평온했던 일상은 사라지고 오직 분노와 죄책감, 그리고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박관념만 남았다. 매일 밤 저는 잠자리에 들기 전 휴대폰을 켰다. CCTV 영상은 저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아버지가 홀로 고통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차가운 증거였다. 며칠 동안 CCTV 영상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끔찍한 진실들을 보여주었다. 새어머니 박서연은 낮과 밤이 다른 사람이었다. 낮에는 이웃들에게 아버님께서 입맛이 없으셔서 걱정이에요 라며 한숨을 쉬는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지만 밤이 되면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식사라고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찬밥이나 상한 반찬을 주었다. 제가 전화를 걸 때마다 주무신다고 했던 것은 거짓이었다. 아버지는 대부분 방에 갇혀 계셨고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잠그곤 했다. 영상에는 아버지가 문을 두드리는 희미한 소리와 함께 서연아, 문 좀 열어다오. 화장실 가고 싶다. 라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새어머니는 모른 척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통화를 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았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당장 달려가 아버지를 구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비겁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오후 늦은 시간 새어머니는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잠시 후 영상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생활비, 통장 관리, 위임장 같은 거랄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상냥했다. 아버지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게 뭐냐, 나에게 왜 이런 걸 주느냐 라고 되물으셨다. 새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볼펜을 쥐어주며 아버님, 제가 아버님 재산 관리까지 싹 다 해드릴게요. 복잡한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저만 믿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아버님 건강만 생각하세요. 라고 속삭였다. 아버지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그녀의 강요와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을 하셨다. 저는 화면을 보는 내내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저것은
단순한 통장 관리 위임장이 아닐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가 며칠 전부터 변호사와 통화하며 상속 문제에 대해 논의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명을 받아낸 후 서류를 들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죄책감도 망설임도 없었다. 오직 탐욕과 승리감만이 가득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얼어붙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아버지에게 접근했던 것이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용하고 저희의 효심을 가장하여 철저하게 계획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아버지의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산적 피해까지 막아야 했다. 저는 즉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영상을 백업했다. 그리고는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동생은 제 말을 믿지 못하는 듯 했다. 오빠 새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어. 오빠가 너무 과민한 거 아니야. 저는 말없이 그녀에게 영상 파일을 전송했다. 몇 분 후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오빠, 이게 정말 사실이야.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전부 다 사실이야. 우리는 아버지를 구해야 해. 라고 대답했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CCTV 영상은 끔찍하고 가슴 아픈 내용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악행을 증명할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였다. 변호사는 영상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재산상 강요까지. 형량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을 겁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제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조금만 더 자주 찾아뵈었더라면 아버지는 이토록 처참한 고통을 겪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아버지의 외로움을 방치했던 저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저는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새어머니 박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느긋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저와 여동생의 방문에 그녀는 특유의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방했다. 어머, 민준 씨랑 지영 씨, 웬일이세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녀의 가면을 쓴 얼굴을 보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저는 그녀의 가식적인 웃음을 무시하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아버지 모시고 갈 겁니다. 제 말에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버님은 지금 몸이 안 좋으신데. 제가 옆에서 극진히 보살펴 드려야죠. 그녀는 여전히 착한 며느리 연기를 멈추지 않았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 극진한 보살핌 때문에 아버지가 뼈만 남고 말라가고 계신 겁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이라고 소리쳤다. 그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아버지의 뺨을 때리고 상한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충격적인 장면들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보는 내내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빛은 흔들렸다. 그 상냥하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공포와 분노만이 가득했다. 이게 뭐예요? 민준 씨 지금 저를 몰래 찍으신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가면이 벗겨진 그녀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증거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방에 가두고 생활비를 가로챈 것, 그리고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에 손을 대려 한 것까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고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제 말에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웃기지 마, 너희들이 뭔데
나는 너희 아버지한테 재산 한 푼 안 받고 결혼했어. 이 집도 아버지 명의로 된 모든 재산도 내 거야. 너희들이 날 무시하고 내게 함부로 대했으니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그녀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은 끔찍했다. 그녀는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하고 접근했던 것이었다. 그녀의 악다구니를 뒤로하고 저는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방으로 향했다. 방문이 잠겨 있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여동생의 외침에도 그녀는 비웃기만 할 뿐이었다. 저는 결국 방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두웠고 아버지께서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힘없이 누워 계셨다. 저희의 목소리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다. 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지영이도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이불을 걷어냈다. 아버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다.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여동생은 아버지의 앙상한 손을 잡고 아버지, 우리 왔어요. 이제 저희랑 같이 가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라며 흐느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계실 뿐이었다. 그때 뒤에서 새어머니가 달려와 저를 밀쳤다. 아니, 내 남편 건들지 마. 이 노인네는 내 거야. 내 재산이라고. 그녀의 광기 어린 외침에 저는 망연자실했다. 이 여자는 아버지의 생명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재산을 얻기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저희는 결국 힘으로 그녀를 제압하고 아버지를 부축해 집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와 있었다. 그녀는 경찰에게도 소리를 지르며 저를 모함했지만 저는 조용히 휴대폰에 담긴 영상을 보여주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연행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끝까지 소리를 질렀다. 나는 억울해. 나는 착한 며느리였어. 너희가 다 꾸민 짓이야.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저는 뒤늦게서야 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는 제가 부르는 소리에도 여동생이 흐느끼는 소리에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셨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 자신의 내면 세계에 갇혀버리신 것 같았다. 저는 아버지를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제 품에 안긴 아버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뼈와 가죽만 남은 그 가녀린 몸에서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겪으셨을 고통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방치했던 저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아버지가 극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을 겪고 있으며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아버지는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내면의 세계에 가두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제 귀를 의심했다. 제가 믿었던 사랑과 보살핌은 결국 학대와 방치였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저는 그저 먼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했을 뿐이다. 제 죄책감은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을 만큼 거대해졌다. 경찰 조사와 법정 싸움은 예상대로 길고 지난했다. 새어머니 박서연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제가 아버지를 학대하고 재산을 빼앗기 위해 CCTV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제가 확보한 영상 증거들 덕분에 그녀의 주장은 힘을 잃었지만 그녀는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녀의 변호사는 일부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으나 이는 고령의 남편을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충동이었다고 변론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다. 아버지의 고통이 겨우 우발적인 충동으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나 원통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동생과 함께 그동안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통장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한 기록, 그리고 재산 관련 서류에 찍힌 아버지의 필적이 평소와 다르다는 감정 결과까지 모든 증거가 그녀의 악행을 가리키고 있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결국 무너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개를 숙였고 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최종 판결은 예상보다 가혹했다. 그녀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두 잃었다. 법적인 절차는 끝났지만 아버지의 삶은 되돌릴 수 없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셨다. 저는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셔와 극진히 보살폈다. 아내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버지 간병에 매달렸다. 저희 부부는 매일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워 산책을 하고 손수 음식을 만들어 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먼 산만 바라보실 뿐이었다. 가끔씩 맑은 정신으로 돌아오실 때면 제 손을 잡고 민준아 미안하다라고 속삭이셨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잠 못 이루고 아버지의 방에 들어갔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고 계셨다. 저는 아버지의 옆에 앉아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던 이야기, 자전거를 처음 배웠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 이야기까지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았다. 제 이야기를 듣는 아버지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흐느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실 때 제가 옆에 있어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힘없이 움켜쥐셨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는 슬펐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의미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하셨다.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아버지는 결국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저는 아버지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에 새어머니의 손에 의해 정신을 잃으셨을 때 저는 아버지를 잃었던 것이다. 이제 제 곁에 남은 것은 뼈만 남고 말라가던 아버지의 모습과 그 모습을 외면했던 저의 영원한 죄책감뿐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제 일상은 예전과 같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거대한 구멍이었다. 그 구멍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슬픔뿐만 아니라 제가 아버지께 저질렀던 죄로 인한 죄책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침대에 누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말라가던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밤이 되면 새어머니의 손에 맞아 고개가 꺾이던 아버지의 모습이 제 꿈속에 나타났다. 저는 평생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내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았다. 여보,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아내는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제 잘못이 아니라고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다. 제가 아버지의 외로움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박서연이라는 악마에게 아버지가 당하셨던 것이다. 제가 조금만 더 자주 찾아뵙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지 않으셨을 것이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소파 함께 식사했던 식탁, 그리고 제가 CCTV를 숨겨두었던 장소. 모든 곳에 아버지의 흔적과 그리고 저의 죄가 남아있는 듯했다. 아버지의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낡은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쓰기 시작하신 일기장이었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아버지의 서툰 글씨체로 삐뚤빼뚤하게 쓰인 글들이 눈에 들어왔다. 오늘 민준이가
왔다 갔다. 한참을 웃고 떠들었는데 민준이가 가고 나니 다시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다. 이 허전함을 어떻게 해야 할까? 박서연 씨와 결혼했다. 민준이와 지영이가 진심으로 축복해줘서 고맙다.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다. 이제야 어머니를 조금 덜 미안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서연 씨가 날 자꾸 때린다. 배고프다고 하면 소리를 지른다. 무섭다. 민준이에게 말하고 싶지만 아들 걱정할까봐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참고 있으면 되겠지. 오늘은 밥을 안 먹었다고 또 맞았다. 서연 씨는 내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민준이와 지영이를 생각하면 아직은 죽을 수 없다. 좀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핏자국으로 얼룩진 글씨가 쓰여 있었다. 민준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고맙다. 마지막까지 내 아들로 있어줘서. 일기장을 읽는 내내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외로움 속에서도 저와 여동생을 위해 끝까지 버티고 계셨던 것이다. 저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지만 정작 아버지를 구해주지 못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들의 걱정을 하고 계셨다. 저는 바보같이 아버지가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저 CCTV 화면 속에 차가운 영상에만 의존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와 온기. 이제 제 곁에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다. 저는 평생을 뼈만 남고 말라가던 아버지의 모습과 그 고통을 외면했던 저의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새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다. 아버지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아들, 바로 나였다.